世界最高の権力者が天竜人の最高位五老星として権力を5つに分けているように、この世界にたった一人の王などいないのです。 루피의 마지막 적이 이무라면 루피의 양날개인 조로와 상디의 마지막 적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오로성일 확률이 큽니다. 흰수염이나 今から伝えるのは最後の戦長命令だ。 생고쿠, 海賊時代が生まれ変わろうとする今、海軍に老兵がのさばってどうします？ 레일리같이 若い芽を摘むんじゃない。これから始まるのだよ。彼らの時代は。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전설들과는 달리 이들은 자신의 시대를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려는 시대의 잔당들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결말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빅맘과 카이도처럼 신시대에게 끌어내려지는 방법밖에 없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오로성 중 2명이 조로와 상디의 상대가 될 것인데요. 오다는 시대를 뒤흔드는 강자들에게는 원탑3 서포 체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무도 원탑3 서포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로성 중에서 골라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투 계열로 보이는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에 흉터를 가진 남자와 가슴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흉터를 가진 남자와 늘 검을 지니고 있는 남자죠. 이 중에서도 조로와 상디의 상대를 고르라고 한다면 5남자 중 검은 망토를 입고 있는 2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상디부터 보자면 말이죠. 상디는 목에 흉터를 가진 사내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굳이 엮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상디의 모티브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중 한 명으로 뽑혔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다는 드물게도 상디를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두고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영화 저수지의 개들에 나오는 스티브 부세미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외관 모델은 스티브 부세미라는 오피셜이 있지만 상디의 캐릭터성은 또 다른 모티브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상디와 참 닮은 점이 많은데요. 루이 14세가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국왕이었듯 상디의 국정 모티브는 프랑스이고 루이 14세가 본부인 외에 여럿의 아내를 두고 수백의 자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자를 많이 만난 것은 상디가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것과 닮아있고 루이 14세의 어머니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궁정에서 방치된 것은 상디의 과거에서 상디의 어머니가 남편과 붙어있는 장면이 단 한순간도 나오지 않았으며 병에 걸려 몸져 누워있는 것과 비슷하죠. 사실 왕이 호색한이라거나 왕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나라의 왕조이든 영화든 만화든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절대 끼워 맞추기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철가면이죠. 루이 14세를 치면 그의 업적만큼이나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철가면입니다. 루이 14세 집권 당시 바스티유 감옥에 34년간 독방에 갇혀 대접을 받으며 옥살이를 했던 철가면을 쓴 어떤 남자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 남자는 너무 미스테리하여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라느니 친아버지라느니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루이 14세의 철가면 이야기는 각종 문학작품에서 많이 차용되었고 상디의 모티브가 아니냐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디카프리오도 이 철가면에 영화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와 닮아있는 상디도 루이 14세처럼 철가면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오죠. 492화에서 상디의 숲에서와 똑같이 생겨서 억울한 듀발이 나왔었고 840화에서 등장한 철가면은 상디의 아픈 과거와 관련이 있었죠. 그렇기에 상디가 루이 14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상디의 모티브가 왕권 신수설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루이 14세인 것과 상디의 국정 모티브인 프랑스의 샹보르 성이 마리조아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과 상디의 숲에서가 데드 오어 어라이브가 아닌 온리 어라이브였다는 점을 통하여 상디는 제르마의 자식인 것이 밝혀지기 전까진 철룡인의 자식으로 유력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앞에서 근거한 것들에 더하여 철룡인 중에 금발의 사내가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이 금발의 사내가 상디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일 것일 가능성이 정말 높았었지만 빈스모크 저지가 등장하며 모두 무산된 이야기이기에 그나마 상디와 오로성의 연결고리로 대결 상대를 찾는다면 이 금발의 사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조로가 상대하게 될 남자를 보려 합니다. 조로의 칼 서사부터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조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칼은 모두 서사가 있습니다. 화도의 문자부터 보면 화도의 문자는 쿠이나가 쓰던 검입니다. 와노쿠니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쿠이나의 부활이거나 쿠이나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잔인하지만 쿠이나는 절대로 살아 돌아와선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원피스는 이어지는 의지를 아주 중요시하는 만화입니다.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 꿈의 배를 만들겠다. だけどトムさん、俺の目標はやっぱりあんただから。俺もいつか夢の船を作りてえから。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을 관통하는 DH처럼 말이죠. 生きていたのか D の意志は。 이것처럼 조로는 쿠이나와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곧 조로가 쿠이나의 의지를 잇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상징하는 화도의 문자의 원주인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도의 문자 다음엔 엠마가 있는데요. 엠마는 단지 조로가 오뎅에 검을 물려받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네이밍의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 엠마가 등장했던 것은 컬러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에서 조로가 어떤 지도를 보고 있고 지도에서는 어떤 한문이 적혀 있었죠. 이걸 확대해보면 연마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처음 조로의 칼이 공개되었을 때는 연마라고 불렸었어요. 하지만 일본 발음으로 연마를 엠마라고 부르고 독자들도 엠마가 익숙하기에 엠마가 되었죠. 그렇다면 엠마와 연마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자면 똑같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불리는 염라대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라대왕이란 지옥의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엠마의 이름은 지옥의 왕이니 다룰 사람도 지옥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와노쿠니에서 보여주었고, 조로는 이를 이해하며 엠마를 완전하게 다룸으로써 자신이 지옥의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원피스의 지옥의 왕은 엠마와 조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레일리도 있죠. 레일리의 이명은 あんたの出る幕かい冥王レイリー 명왕입니다. 명왕이란 지옥의 왕을 뜻합니다. 즉 조로는 지옥의 왕이 됨으로써 엠마를 다룰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해적왕 로저의 부선장이 지옥의 왕으로 불리었듯이 해적왕 루피의 부선장으로서 두 번째 지옥의 왕이 되는 세대 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엠마 서사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뜬금없는 떡밥을 하나 남깁니다. 사신이 등장해 조로를 베어버리고 조로는 의식을 잃는 장면이죠. 저는 이것이 엠마의 떡밥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굳이 와노쿠니에서 끝낼 수 있는 엠마의 서사를 또 다룰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 조로에게 있는 최대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初代鬼鉄をはじめ鬼鉄一派の刀は優れてはいたがことごとく妖刀だったのだ。 바로 귀철이죠. 원피스에서 다루지 않는 요소는 보통 마법이나 저주 같은 것입니다. 해리포터도 아니고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은 악마의 열매로만 통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피스에서도 저주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이긴 했는데요. 바로 능력자가 받는 바다의 저주와 귀철의 저주입니다. 名だたる剣豪たちがその鬼鉄を腰にしたことで悲運の死を遂げた。 이 귀철의 저주가 조로를 베었던 사신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사실 이 사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조로가 마지막에 오로성과 붙게 될 것이라면 그 연결고리는 귀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귀철일파 검의 특징입니다. 귀철일파 검의 특징은 손잡이와 보호대가 완전히 똑같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손잡이와 보호대가 완전히 똑같은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로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최상명검인 초대귀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조로의 3대 귀철과 와노쿠니의 2대 귀철과 오로성의 초대귀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명검인 2대 귀철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 귀철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예검 등급의 3대 귀철을 그대로 들고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훗날 와노쿠니가 다시 나올 때 귀철의 서사를 풀기 위해서 말이죠. 정리하면 상디는 금발의 사내와 싸우고 조로는 검을 든 사내와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조로와 상디가 오로성과 싸우게 될 때쯤이면 원피스 세계관은 막바지에 다다라 세계가 뒤집어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세력이 전쟁을 하는 중이겠죠. 그때쯤에서 오다가 딱 하나를 건드려서 독자들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감옥 임페다운이죠. 오다가 마지막에 이것 하나만 건드리면 지금까지 루피가 싸워왔던 적들, 마젤란 서장과 간수들, 残す言葉はあるか。
오카마畑でまた会おう。 오카마랜드에서 다시 만나자던 봉쿠레.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도플라밍고를 스토리라인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말이죠. 저는 도플라밍고가 국보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이무의 존재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우의 인격이식 수술로 お前の能力はそれほど利用価値のあるものなんだ。人格の移植手術もしかり。 세계의 실권을 조종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신가요? 오로성이 이무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남자와 검을 짚고 있는 남자의 위치마저도 똑같죠.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썼던 최후의 기술 従えねえなら殺すだけ。16発の聖なる教団。 이것은 이무가 섬을 지울 때 썼던 16개의 빗줄기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도플라밍고가 알고 있는 국보란 이무가 섬을 지울 때에 상공에 떠있던 비행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천룡인이었던 도플라밍고는 이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의 칠무애들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금 도플라밍고는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카드랍니다. 그래서 잠시 도플라밍고를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만약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에서 해방될 것이라면 도플라밍고가 향할 곳은 크로스 길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에 도플라밍고가 크로커다일에게 お前と俺が手を組む。そうだ。悪い話じゃねえと思うがな。称号は剥奪されたおめえだが、元はといえば同じ七部会じゃねえか。俺を同格に見るのはやめてもらおうか。手下にしてくれの間違いだろう。 손을 잡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오다는 액세서리는 관심도 없을 것 같은 미호크에게 팔찌를 줍니다. 그것도 X 모양의 팔찌를 말이죠. 그런데 이 팔찌는 도플라밍고에게도 있었기에 어쩌면 이것은 3명의 전 칠무애가 크로스 길드에서 모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로써 강자에게만 주어지는 원탑3 서포 체제를 거기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칠무애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금 칠무애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칠무애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아시나요? そもそもグランドラインが海賊の墓場と呼ばれている理由は君臨する三大勢力のせいなんです。その三大勢力の一つが桜花七部会。 바로 왕의 부하 칠무애입니다. 하나의 왕은 없다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칠무애는 세계 정보의 부하가 아닌 왕의 부하로 불렸기에 이무의 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무가 가톨릭과 창세기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은 태양의 나무 이브, 오베로운 나무 아담, 약속의 배, 노아, 소돔과 고모라로 인하여 이미 창세기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마저도 이브의 앞글자와 아담의 뒷글자를 합쳐 읽고 이무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가능성이 생기며, 이무가 가톨릭의 창세기와 많이 엮이는 지금 세계의 신인 이무를 가톨릭의 예수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하면 예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오로성의 5과 칠무애의 7을 더한 숫자가 되죠. 이것만으로는 이무를 카톨릭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가라고 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 이무를 가톨릭과 연결지을 수 있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고리는 바로 가톨릭의 성지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이 베드로 광장이 이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장의 모양새는 あの玉座には誰も座ってはいけません。空の玉座です。各国の王たちは皆平等であり、独裁の欲は持たないという誓いです。 이무만이 앉을 수 있는 허의 옥자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허의 옥자가 있는 마리조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은 바티칸에서 실제로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과 비슷합니다. 바로 오를란디 실종 사건. 이 사건은 바티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저는 이 오를란디라는 소녀가 바티칸에서 실종된 사건이 원피스의 어떤 사건과 똑같다고 하였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왕녀 비비가 마리조아에서 실종된 사건입니다. 바티칸에서 일어난 오를란디 행방불명 사건은
훗날의 교황청과 마피아 간의 치부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논란이 되었는데요. 만약 마리조아에서 일어난 왕녀 비비 행방불명 사건이 이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비비의 행방불명은 훗날 세계 정보의 치부가 원피스 세계관 전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바티칸 베드로 광장의 모양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바티칸 광장에 대한 구절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구절의 뒷문장은 나는 너에게 하늘로 가는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의 모양은 열쇠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허위옥자가 바티칸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열쇠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어쩌면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유력한 이야기인 레드라인이 부서지며 4개의 바다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플루톤이나 우라노스나 루피가 레드라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서해 옥자라는 열쇠로 인하여 부서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서해 옥자는 레드라인과 그랜드라인이 교차하는 곳 중에서도 あの場所こそ世界の中心に位置し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 높이 솟은 레드라인이 무너진다 하면 서해 옥자도 이무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오다는 100%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원피스의 빌런이 패배할 때 쓰는 연출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여기서 제일 돋보이는 게 이물을 오마주했던 도플라밍고전이었습니다. 루피는 누군가를 쓰러뜨릴 때 구구절절히 너를 쓰러뜨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친구를 괴롭혔으니까, 양아치인 너가 마음에 안 드니까 라는 이유로 싸울 뿐이죠. 그런데 루피는 처음으로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お前は何でもかんでも手の中に閉じ込めてどいつもこいつも操ろうとするから俺は息が詰まりそうだお前をぶっ飛ばして俺は出ていか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며 血を恨め 조종하는 도플라밍고는 お前たちは操られるだけのゴミとして生まれたんだ 마치 천룡인과 이모와 오로성으로 비유할 수 있고, 드레스로자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큰 그림은 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원피스 세계관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는 처음으로 루피에게 이런 대사를 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さよなら若様あなたこそが海賊王になる男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신인 것 마냥 행동하던 도플라밍고가 패배했던 화의 제목을 하늘과 땅. 으로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것처럼 루피는 이물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리며 원피스 세계관의 세장을 부수고 차별받고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을 날게 해주는 원피스와 같은 발음인 원피스로 이어지게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만, 이러면 이 영상은 조로와 상디의 적이 누구일까로 시작한 이야기에서 또 주인공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조로와 상디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레드라인이 없어졌을 때 상디는 4개의 조각이 하나의 조각이 되는 하나의 바다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오울블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ごめんなさい弱く生まれてごめんなさい助けて 철가면에 씌워지고 친부에게 차별받아도 お前のために作ったんだうまいか 생쥐에게 요리를 만들어주던 착한 소녀는 꿈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때의 조로도 최강의 검사가 되어 있겠죠. 아까 앞에서 화도일 문자의 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다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를 때에 세도감을 펼쳐본다고 합니다. 約束しろが必ず俺かお前が世界一の剣豪になるんだどっちがなるか競争だバカ弱いくせに約束だ 조로와 최강을 약속한 쿠이나도 새 이름입니다. 쿠이나의 우리나라 이름은 흰눈썹, 뜸부기. 뜸부기의 특징은 クイナが死んだ 날지 못하는 새라는 것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세장이 부서지고 조로는 최강의 검사가 되어 있을 때에 언제나 그렇듯 화도일 문자를 입에 악물고 있을 텐데요. 이것은 자신의 꿈을 이룬과 동시에 날지 못한 친구를 날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가 주인공인 이야기이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밥 딜런의 노래이자 흰수염이 자신은 시대의 잔당이라며 ほら
時代の残党だ。新時代に俺の乗り込む船はねえ。 이별을 고하던 572화의 제목인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이라는 노래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as the loser now will be later to win.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승리도 패배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불안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避難上等。 두려워하지 말고 好む者なり。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おい、コック。10秒経過せ。妥当な時間だな。 꿈을 쟁취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멋진 모험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災難ってもんは畳みかけるように続くのが世の常だ。言い訳したらどなたか助けてくれんのか。死んだら俺はただそこまでの男。